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이자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은 고진감래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어린 저희를 앉혀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인생은 산을 넘듯 고비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버티다 보면 그 끝엔 단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참을성 있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친정부모님 말씀대로 꽤나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분명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약이 되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소박한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릴 겸 펜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 남편 친구 부부들 동반 모임에 갔다 생긴 일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남편을 만나고 시집을 가기까지 유복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중 한 분은 약사이고 한 분은 사업을 하셔서 집안엔 늘 돈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와 언니는 한 번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온함이 무너진 건 바로 제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께서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고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크게 빚더미에 오르면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막막해졌습니다.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던 저희 집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와 언니 모두 망연자실해져선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할지, 아니 학교는 다닐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특히 언니는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박사과정을 밟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더 힘들어했고요. 언니, 우리 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도 연락 잘 안 되고 엄마도 매일 저렇게 누워만 있잖아. 모르겠다 나도. 진이야, 확실한 건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아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 같은 건 이제 접어야 돼. 언니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했어. 그러니까 너도 휴학하고 일단 돈부터 벌 생각해.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던 건지 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저런 말을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당시 언니의 현실적인 말은 마치 냉수를 맞은 듯 정신을 번쩍 깨게 했습니다. 저도 그 이후부턴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식당 서빙, 청소일 등 시간이 되는 한 돈을 주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야 그 해에 학비를 모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던지라 몸으로 뛰는 고생은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터 같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도 겨우 살아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저를 늘 안쓰러워하는 선배 중 하나였어요.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걸 동기들에게 듣고는 은근히 챙겨주는 방식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당시 연애고 뭐고 생각할 정신도 없었기에 남편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고백을 해왔고 저는 당연지사 거절을 했죠. 나는 지금 누군가와 연애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연애는 사치예요. 죄송해요, 선배. 하지만 몇 번이고 거절을 했음에도 계속되는 고백을 받아주었을 때가 바로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왔을 때였죠. 두어 달 만나고 헤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우연히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저희는 장장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시골이라 그런지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도 동기들, 자기 선배들, 후배들까지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남편의 시부모님도 모두 시골에 아직 살고 계셨는데 남편과 같았습니다.
아유, 우리 민식이가 누굴 데려오나 했는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 데려오네. 고마워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여기 시골에 계속 살 거고 하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둘만 이쁘게 살아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허리는 괜찮으세요? 저번에 논일하시다가 허리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한의원은 가보셨어요? 아유, 우리 새애기가 벌써부터 내 걱정을 다 해주네. 나는 괜찮아. 농사 짓는 늙은이들이야 허리가 한 번씩 아프다가 또 말짱해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어머님, 아프시면 꼭 한의원 방문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하세요. 딱히 시어머니에게 살뜰히 대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니 저도 모르게 살갑게 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이 무척 좋으셨나 봅니다. 결혼하시고서도 제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동네 분들에게 서울에서 너무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덕분에 몇 번이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약사이셨던지라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이 나오면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라고 드리곤 했어요. 당시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던 터니 저희 엄마도 아빠도 다시 일을 이어가고 계셨거든요. 사부인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 너를 아주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 눈빛에서부터 그게 보이더라니까? 친정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한숨 놓았다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침탈처럼 사랑을 많이 받길 원하셨거든요. 엄마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니 친정엄마는 우리 애 이뻐해 주셔서 고맙다고 시어머니를 종종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부 갈등 없이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무난하게 신혼생활을 지내왔습니다. 허나 인생은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께서 알아놓으시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겁니다. 늘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엄마가 건강하리라 굳게 믿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병수발을 들면서 저는 누구든 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실제로 1, 2년 병원으로 고생하시다 떠나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안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아직 떠나지 말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보내고 말았는데요. 그때 느꼈던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이지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며느라가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나도 어린 시절에 엄마 여의고 정말 힘들었단다.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 의지하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어머님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시기 저희 집을 가끔 드나드시며 따뜻함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의지하며 남편에게 의지하며 힘겹게 엄마를 떠나보냈고요. 그러다 친정어머니를 이른 시기에 보내고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셨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저 닮은 딸을 기대하셨던 분이라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될 거란 주문 같은 말을 외우며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며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인생 선배님들 또한 엄마가 되는 경험을 이미 다들 하셨겠죠. 저는 엄마가 되는 경험이 참 어려웠습니다. 처녀였을 적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생명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가끔은 아이 키우는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막막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잘 우는 편이라 달래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딸 우는 소리를 듣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겨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 내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우리 딸부터 안아주며 힘들어도 밝은 얼굴만 보이던 사람이 어느새 눈 밑에 거무튀튀한 흔적을 보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왜 그러나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봐도 처음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마신 채로 들어와 미주알 고주알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이게 직장 왕따 그런 거겠지. 내가 딱히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 어느샌가부터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나랑은 안 먹으려고 하고. 남편은 워낙에 사교적이고 직장 내 사람들한테 살갑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상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니 심장이 쿵 떨어지더군요. 남편을 질투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는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내가 뺀질나게 회사만 드나들지 전혀 열심히 일 안 한다는 소문도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불려가 혼나고 잘리고 싶냐는 말도 듣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저에게 힘든 얼굴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우리 아이도 있고 어떻게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회사에 가기 싫어.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겁나고 간단한 대화도 못하겠어. 남편은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공황 증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만 가면 괜히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회사 가는 길 지하철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심장이 아파오고 저려올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러다 사람 망가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그 회사 나와. 그리고 새로운 데에 구해보던가 하자.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무리라 생각하면 쉬어도 돼. 돈은 내가 벌어도 되니까. 당신이 우리 아이 양육만 좀 도와줘.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정말로 남편 대신 일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기로 하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남편이 밥벌이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게 죄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을 옆에서 충분히 보고 같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외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달랬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좀 쉬면서 느긋하게 시간 갖고 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미안하지 마세요. 고맙다, 아가야. 내가 참 며느리 복이 많구나. 정말이지 고마워. 나도 우리 손주 잘 돌봐주마. 저는 제가 일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집에서 조금 쉬면서 아이 돌보기만 열심히 해주길 바랬고 다행히 남편은 정말이지 그 어떤 엄마들보다 열심히 육아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유치원에 엄마가 아닌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오고 밥을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적응이 되었는지 이젠 아빠가 엄마보다 더 요리를 잘한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녀의 역할이 박힌 채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이제 충분히 쉬었어. 나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당신이 서포트해준 덕분에 집안에서 우리 딸 돌보고 지내느라 너무 편했고 행복했어. 고마워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직 좀 더 쉬어도 되는데 당신 아직도 사람 많은 곳 가면 힘들어하잖아.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내 뒤에 든든히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어느 회사 들어가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구직할게. 저는 좀 더 쉬라고 했지만 남편은 구직을 하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저는 허락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또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혹시나 또 전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회사에 첫 출근한 날 남편이 화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힘들지만 사람들은 다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나 내심 걱정했는데.
당신 오늘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했어. 남편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이상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죠. 시어머님께서도 남편이 잘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저희 남편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조금 술에 취했는지 나중에 제가 운전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신 마음 아파할까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 우울증 겪고 힘들었을 때 말야 직장 나와서 백수로 있었을 때 애들이 날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 남자가 돈도 안 벌고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있다고. 뭐? 누가? 아, 당신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맞지?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 어이없어. 남편 친구들 중엔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부류가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꽤나 오랜 인연을 유지한 친구들인데요. 남편은 이 친구들에게 간 쓸게 할 거 없이 다 빼주며 참 잘해주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주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친구에게 전달해주기도 했고, 어느 친구 집에 경사가 있다고 하면 빠짐없이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남편 없을 때 자기들끼리 만나 남편을 그렇게나 비웃고 험담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싶어 알게 된 건 아닌데 그 내 제일 친한 친구 정석이 있잖아. 그놈이 말해주더라고. 나 빼고 애들 모여서 한심한 놈이다 뭐다 하며 깔보고 있었다고. 진짜 배신감 들더라. 내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어이없다. 당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지 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기 사정 급할 땐 당신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했던 사람들이 당신 백수 됐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저도 무척 화가 나더군요. 남편이 백수된 건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아픔과 개인 사정 때문에 그리 된 건데 친구들이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했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전부터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평생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예 별 볼 일 없는 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세상에 아무리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참나 기가 막혀. 저는 남편이 그걸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열심히 화를 내주며 다신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참 남편도 이럴 때 보면 성격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자기도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몇 달 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고 이젠 다 풀었다고 하면서요. 오해라고 하니 다행이긴 했지만 정말 오해였을까요? 왠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해 키우고 있을 무렵 저와 남편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 되다 보니 원래 살던 집은 너무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육도 생각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차 서울로 올라오신 시부모님 댁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금액대가 있었기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출을 껴 조금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본 건 결혼하고 처음인지라 감회가 더 남달랐어요. 이사간 첫날 괜히 마음이 들뜨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조촐하게 둘이 소주를 놓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간 저축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일도 했고 꼭 보상받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좋아? 입이 귀에 꼭 걸린 것 같네? 당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 빚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겠다. 승진 기회도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도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무리해서 일하다 아프면 병원비만 더 나와. 알지? 그렇게 저희는 웃으며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들이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자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도 집자랑도 할 겸 이야기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울적해 보인다면서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도 알지? 윤식이라고. 걔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더라고. 얼굴이 팍 상한 게 10년은 늙어 보인다니까. 걱정되더라. 어딜 가든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전에 남편이 술을 먹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사실 저는 약간 개의치 않긴 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집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이것저것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약속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어 남편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반가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랜만에 본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맞아주었어요. 다들 센스있게 집들이 선물도 사왔고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요리 솜씨가 최고라며 치켜세워주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술을 꺼내들더군요. 우리 기분도 좋은데 위스키 이거 같이 깔까요? 제주씨도 사양하지 말고 같이 드시게요? 저는 술 잘 못 마시는데 한 잔만 받을게요. 남편 친구는 저도 꼭 같이 먹어야 한다며 계속 술을 부어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거절하기도 뭐해 저도 몇 잔을 엉겁결에 받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술이 오르다 보니 다들 약간 취해서인지 그때부터는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왜 필터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가장 취해 보이는 남편의 친구 윤식 씨가 갑자기 집안을 쑥 훑어보더니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 집 마련하려면 뒤지게 고생했겠다. 애도 둘이겠다. 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니야, 은행 거야, 은행 거. 대출 갚으려면 이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돼. 하기야, 그래. 네가 뭐 대기업 다니는 놈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그 월급 받는데 대출금 갚긴 힘들긴 하겠다. 남편 친구의 무례한 말에 분위기가 확 식었습니다. 저도 술이 확 깨더라고요. 남편 옆에 있던 사람이 윤식 씨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윤식 씨는 계속해서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나처럼 처가복이라도 있으면 네가 좀 낫지. 나는 우리 처가가 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사업도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냐. 근데 너는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네 차 보고 오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다. 네 사는 형편 뻔히 보여가지고 너무 구질구질하더라. 야, 세상에 차가 그게 뭐냐? 새 차 뽑을 능력이 없으면 괜찮은 중고차라도 한 대 사든가. 너도 나이가 몇 갠데 애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지. 요즘은 애들끼리도 부모가 못 살면 서로 왕따시키고 그래요. 집안 경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야, 아무튼 열심히 살아라. 내가 얼마 안 되지만 현금 준비했다. 이거 받고 애 생각해서라도 또 회사 간두지 말고 잘 살아. 이 말에는 남편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 누가 너보고 돈 달래? 왜 갑자기 술 먹고 사람 기분을 잡쳐? 너 이러는 거 내 자존심 짓밟는 말인 거 모르고 하는 거냐? 아니, 모르고 할 리가 없지. 너 알고 이러는 거지? 야, 내 돈이나 갚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나한테 돈 안 꾼 놈이 없는데 너만 안 갚았어. 그까도 갚으면 되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또 받으려고 하네. 이 거지 새끼가. 야, 그래. 너같이 못 사는 놈들은 그 돈이라도 받아야 잘 살지. 안 그래? 진짜 역 같아서. 야, 준다 줘. 야, 현금 봉투 여기에 빌려간 돈 넣어줬다. 됐냐? 윤식 씨는 끝까지 저와 저희 남편을 비웃으며 돈 봉투를 열어 얼마를 넣더니 그걸 저희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봉투에 맞은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벌떡 일어났고 윤식 씨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당시 솔직히 너무 화났었기에 같이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금방이라도 주먹 싸움이 날 것 같길래 겨우 참고 남편과 윤식 씨를 떼어놓아야 했죠. 남편 친구들이 억지로 윤식 씨를 끌고 나갔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흰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차 역시 아끼기 위해 덜 좋은 차를 끌고 다닌 것 뿐인데 정말 남편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진창이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정석씨가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저기 윤식이 걔도 좀 화가 나서 이런저런 마음에도 없는 말 한 모양이더라. 걔가 요즘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확 풀어줘라. 내가 왜 풀어? 됐다. 나 이제 그놈이랑 친구 안 해. 남편은 확고하게 대답했지만 정식씨는 곧장 윤식씨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여기로 당장 오라고 사과하라는 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 정말 윤식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재수씨 뵐 면목이 없네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렸어요. 민식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라, 어? 남편은 윤식씨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용서하기도 싫었고 남편이 저런 사람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길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다음부턴 다신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번은 내가 넘어갈게. 근데 너도 말하는 거 그 버릇은 고쳐야겠다. 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고맙다, 민씨가. 재수씨, 감사합니다. 재수씨, 제가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말 안 할게요.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끝나버렸기에 저는 나중에 윤식씨가 가고 나서 남편에게 왜 받아줬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그러더군요. 윤식이 걔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더라고. 윤식이가 와이프랑 이혼 위기래. 둘이 너무 많이 싸워서. 와이프는 자기 처가에 돈 많아서 그걸로 윤식이한테 유세 부리고 그런다나 봐. 윤식이가 그걸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하필 우리 집들이 온 날도 싸우고 와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대. 신경이 예민하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해? 그게 무슨 변명이야. 난 모르겠다.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저는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물렁한 사람인지 자기는 이미 다 용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전 남편이 저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한꺼번에 대놓고 모욕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물렁한 태도를 보이니 그게 답답할 뿐이었죠. 심지어 주변에서도 남편이 넘어갔으면 저도 넘어가라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하죠. 남편은 그 사람이 다신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만 넘어가 주자고 했지만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때는 저희가 아이 둘을 양육하다가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고열을 앓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정민아? 또 아파? 엄마, 나 너무 아파. 나 병원 데려가줘. 가까운 병원에 가면 단순 감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잦아지니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건강 문제엔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상의해보니 큰 병원에 데려가 진찰받게 하라고 하시기에 둘째를 데리고 급히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죠. 소아암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복도가 떠나가라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마 아이에게 이런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저희 둘이서 숨죽여 끙끙대며 울었었는데 아이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저희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신음소리를 흘리며 아파할 때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 믿지 않았던 신을 찾으며 제발 우리 아이 빨리 낳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상태를 반복했지만 아이의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계속 대야 하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해진 것이죠. 저는 이미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짬내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론 병원비를 메꿀 턱도 없었습니다. 그땐 저희 친정아빠와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근데 그게 또 내키지 않더라고요. 뻔히 여유가 없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도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입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묻더군요. 그래도 내가 애들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모른 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빌려볼게. 저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로 자기 친구들이 어려울 때 한 번도 그 부탁을 거절하거나 외면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돈을 보태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한 번도 자기 사정 어렵다고 말하며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던 윤식 씨가 그 이후 아내 몰래 도박을 하다 걸려 빚을 지게 되었을 때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전 남편이 부탁을 하러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날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잘 안 됐어? 애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 자영업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대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회사 다니는 애들은 다 마누라가 경제권 잡고 있다고 하고 승진 못해서 허덕이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 차마 더 강하게 돈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더듬더듬 그 말을 내뱉는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하나같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정말 기가 차기도 하고 남편의 얼굴이 안 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법이 어딨어. 짐승도 이러진 않겠다. 그 사람들 다 당신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특히 윤식 씨는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능력 있는 놈이었다면 내 자식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부족한 놈이라서.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친구들 탓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며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남편 역시 친구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났겠죠. 그런데 그보단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더 꽂혀 있었나 봅니다.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저 역시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화살을 남편 친구들에게 또 남편에게 돌릴까 하다가 남편이 꺽꺽거리며 울고 있으니 화도 못 내고 그냥 남편을 토닥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빠를 찾아갔죠. 아빠는 제가 대문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왜 들어온지 아시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자식이 돼서 아빠 용돈 드려야 할 나이에 이렇게 돈을 빌리네요.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요. 아니야, 뭐가 미안해. 그냥 우리 손주만 생각하자. 알았지? 너도 잘 먹고 다니고 얼굴 많이 상했다. 아빠도 시부모님도 흔쾌히 돈을 대주시긴 했지만 사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도움은 못 되드릴 망정 돈을 얻어가니 마음이 영 찝찝하고 괜히 제가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이럴 거면 한 푼이라도 허리띠 더 졸라서 더 저축해 놓을 걸. 그런 별별 후회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편도 자기 친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인 윤식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이를 볼 겸 병원에 한번 찾아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와야 한대? 도대체 왜?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불편한데. 사실 윤식 씨가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 친구들 중 저희 아이를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반가워해야 맞았으나 남편 부탁을 거절했던 생각이 나서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윤식 씨가 어떻게든 오고 싶어 한다며 계속해서 병원을 묻는다고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랬어 당신은. 미안해.
근데 윤식이가 자꾸 오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주소를 말해버렸네.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이 불똥같이 튀어 그날 저희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윤식씨가 들이닥쳤고요. 윤식씨는 혼자 오지 않았더라고요. 예상외로 자기 와이프와 함께 왔죠. 처음엔 불편한 마음에 대면대면했지만 윤식씨는 그간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희 아이를 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 아이를 한창 보다 저를 잠깐 복도로 부르더군요. 재수씨, 제가 못된 말도 하고 심기도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그날 민식이 부탁도 못 들어주고 마음이 내내 안 좋았어요. 일단 저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왔으니까 이 돈 받으세요. 네? 아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받아주세요. 저도 사실 처가복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와이프가 괜찮다고 흔쾌히 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당연히 그래야지 않겠냐면서요. 정말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서. 그날 전 진심으로 윤식씨에게 고마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건넨 돈봉투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이면 정말 돈 걱정 없이 우리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겠더군요. 남편 역시 윤식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언젠간 소주 한잔 하자며 잘 풀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진 남편의 친구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건만 그래도 윤식씨만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나 어이없게도 이것은 명명백백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픈 시기가 2년 3년 지속되면서부터 저도 아이 곁을 지키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았죠. 사실상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와 번역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푼돈을 들고 그렇게 버티어 나가야 했어요. 그런 힘든 시기를 조금씩 흘려보내고 난 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신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 아이가 완쾌 판정을 받은 것이랍니다.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처음부터 완쾌가 힘든 병이란 말을 들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완쾌 판정을 듣는 날 얼마나 울컥하던지 이날도 남편과 둘이 붙들고 앉아 엉엉 울곤 했답니다. 저희가 아이의 병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그날처럼요. 이 무렵엔 우리 아이도 어느덧 커서 부모님 마음을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그간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참으로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또 병원에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워낙에 밝고 사교성이 좋은지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따라잡는 모습에 참 흐뭇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이제야 마음이 완전히 놓이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나 싶었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해지면서 저희 남편이 회사를 나와 차린 가게가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복이라면 정말 큰 복인데요. 남편은 저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의 성실함, 한결같음이 좋은 운을 만나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차린 가게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요. 여기에 남편이 이런저런 메뉴를 도입하면서 별다른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거든요. 남편이 평상시 카페를 다니면서 메뉴를 봐두었던 안목과 매일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었던 것이 빛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은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했거든요. 물론 자영업이 무조건 친절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은 단골 손님들을 모으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는 카페를 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저도 취미며 제 삶을 찾게 되었어요. 그중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화장이었어요.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외려 나이를 먹고 하니까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살도 보이고 제가 아이 돌보랴 돈 버느랴 잊고 살았던 것이 제 외모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사실 아픈 아이 돌보고 하루하루 사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화장을 하고 다니는 제 모습이 외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고 사치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이제는 나를 좀 더 가꾸고 나를 좀 더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면서 나한테 투자해야겠어. 다행히 남편도 이런 제 변화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한 화장을 하고 다니든 옷을 젊게 입으려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당신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괜히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롱부츠 마음껏 신고 스커트도 신고 다녀. 나는 당신 꾸미는 모습 보기 좋더라. 내가 이제야 당신한테 마음의 빚을 갚는 기분이 들어. 그간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버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 고마워 여보,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막 더 꾸미고 싶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드디어 화목해질 무렵 남편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바로 오늘 사연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 친구들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안 볼 이유야 차고 넘쳤죠.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어요. 풀어 설명드리자면 남편 친구인 윤식 씨가 남편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줄 모르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야, 그놈 온대냐? 내 돈 받아 처먹은 놈? 애 아프다고 빌빌거리더니만 내가 돈 주니까 넙죽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격해 하던지. 그 표정이 진짜 볼만했는데 걔 요즘도 그러고 산대? 처음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화난 얼굴로 들어와 이 카톡을 보여주는데 정말 윤식 씨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줄이 답장이 달리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뒤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낱낱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오지 안 오겠냐? 쪽팔리긴 하겠지만 또 돈 달라고 오겠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놈. 하여튼 난 그놈 오면 인생 답답하다니까.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 그럴 텐데 걔 지 자식 아프다고 돈 빌리려고 한 이후에도 우리한테 계속 연락했잖아. 한 푼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어찌나 불쌍하든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 카톡을 보고 나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받쳤어요. 여보, 나 가야겠어. 차라리 가서 보여줄래. 당신 카페 잘 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다 지멋대로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잖아. 보여주자고. 이 천하의 나쁜 것들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남편도 무척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물불 가릴 거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부부 동창 모임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당일 최대한으로 치장하고 나갔습니다. 저도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 제 개성대로 하고 나갔고 남편 역시 일부러 명품을 사입고 나갔습니다. 평소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 해도 명품을 굳이 사입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날은 꼭 그러고 싶더라고요. 모임날 저희가 들어오니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고요? 다들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빈대 같은 놈들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빛깔이 좋고 잘 사는 듯 보이니 놀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니, 야, 너 어떻게 뭐하고 지냈길래 저런 차를 몰고 다니냐? 뭐 별거 안 해. 카페 몇 개 하고 있어. 오랜만에 보는 남편 친구 중 한 명은 대놓고 묻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별건 아닌 것처럼 대답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꾸에 시기 질투라도 생겼는지 몇 명은 구태여 꼬치꼬치 묻더군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무리해서 사업 벌린 건 아니냐 하는 식으로요. 개중엔 마치 걱정하는 듯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심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인간들이었죠. 그때부턴 남편도 화가 났는지 술만 조용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 친구 와이프 중 한 명이 제게 묻더군요. 그 여자는 윤식 씨의 와이프였는데 제가 이 모임 자리에 나와 앉아있었을 때부터 시선이 안 입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뭐라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거든요. 원래 그런 건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무시하며 조용히 남편하고만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괜히 다른 여자들과 쑥덕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쑥덕거림이 지나칠 정도로 다 들렸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너무 유치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민식씨 와이프 이미지가 원래 저랬나? 세상에, 나이 처먹고 저게 뭐래? 주름살이 몇 개인데 저러고 다니는 거야. 동네 창피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아니, 꼭 술집 여자 같지 않아? 뒷담화라고 해야 할지 앞담화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요. 같이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고 맞대응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자니 저를 너무 모욕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테이블에 쾅 치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남편 쪽으로 모두 시선이 주목되었죠. 그리고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을 쳐버렸어요. 그 여자들의 뺨을 차례로 아주 야무지게 올려붙여 버리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 경황이 없어 남편을 말릴 새도 없었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내 아내를 우롱해. 때린 거 고소해. 다 고소하라고. 여기 한 번만이라도 내 손 안 벌린 놈들 있어? 이 천벌 받을 놈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여자는 남편의 멱살을 붙들고 남편의 친구 중 하나는 남편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 한 명을 거칠게 떨궈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울컥해 저는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할까 하다 말았어요. 저도 남편도 집에 들어올 때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에 대해 오랫동안 묵혀둔 복수이고 실제로 10년 묵은 한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속도 시원했어요. 뺨을 맞아도 싼 인간들, 짐승 같지도 않은 인간들 참교육해준 거였으니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맞은 게 억울하다며 남편의 친구들은 바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한 거죠. 하지만 저희 역시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의 마음엔 후회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남편이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더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처사가 과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줬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것을 돌려줬다는 거, 그게 더 속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후기를 남길 기회가 온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남편 친구들이 듣게 된다면 말하고 싶네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라도 인간으로 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보며 근심 걱정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인생을 다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인생을 논하는 건 참 좋아하는 허세만 배운 여성 사연자입니다. 진작에 사연에 빠지다를 구독해놓고선 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네요. 제 옛날 얘기부터 해도 될까요?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어리기에 무지한 것을 앞세워서 가난을 인지하지 못했었죠. 크면 클수록, 그리고 다 크고 보니까 아,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몇 번이고 밀려들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끊겼던 탓인지 저는 동절기에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였고요. 가난한 집구석이라도 코딱지만한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던데 저희 집은 그마저도 안 돼서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고 밀려서 주인집에서 저희한테 자꾸 찾아왔던 모습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박제되어 버렸어요. 집에 전화기가 있긴 했는데 거의 쓰질 못하였고 걸려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혹여 잘못 받았다가 그게 빚쟁이가 걸어온 전화일까봐 겁이 났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은 제가 깜빡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야,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귀에 고막이 터져나갈 것처럼 크게 외치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와서 저는 몸을 달달 떨었습니다. 한참 쌍욕을 늘어놓으셨던 그분께 저는 간신히 지금 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시다는 말만 대답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너도 참 기구하다. 어째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냐?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간만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아니, 없이 사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너네 부모님처럼 남한테 돈 빌리고 나서 안 갚는 못난 쓰레기만 피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도 참 인생 시작부터 더럽게 사는구나. 그게 다 부모 잘못 만난 덕택이지 뭐겠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에게 마치 인생의 훈계를 늘어놓듯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서럽고 또 무서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폭언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저는 아직 어렸던 나이였지요. 하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아저씨의 발언을 곱씹을 때마다 속이 꽉 막혀왔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가장 서글펐던 사실이라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잘 알았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가난하단 이유만으로 너무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크나큰 죄인이 된다는 것을 어렸던 저는 자연스레 깨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난의 적나라한 면모를 그렇게 마주해가고 있던 시기에 겪었던 가장 속쓰린 일화는 집 근처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괜히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재미로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시던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부끄럽고 민망해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그것이 아주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는지 어쨌는지. 참나, 집세도 판판이 밀리는 주제에 애 새끼는 왜 저렇게 풀어놓고 놀게 한다? 아유, 꼴배기 싫어. 저를 보면서 아주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 욕이었죠. 그러자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이 어리둥절해서는 다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귓가가 터질 듯이 뜨거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너 네 아빠 엄마한테 꼭 좀 집세 내라고 말 좀 전해줘라. 알았지? 앞으로 안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 그러더니만 이것 봐, 또 집세 밀렸잖아. 내가 속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짜증스럽게 외치며 자리를 뜨셨고 남겨진 저는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집은 정말 가난하고 수준 낮다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신 것만 같아서 그날은 정말 자기 전에 혼자서 많이 울었다 했어요. 그 순간의 비참함과 저를 바라보던 친구들의 눈빛들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들이면 의뢰 그렇듯이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건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 밑으로 동생 하나가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친구 같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서로 감정 싸움하기에 최적화된 상대였습니다. 저는 동생과 때로는 절친처럼 때로는 앙숙처럼 지내면서 어쨌거나 함께 가난 속을 헤엄쳐댔어요. 방학 때면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평소에는 왕래도 거의 안 하는 친척집이라든지 혹은 사이가 괜찮은 지인의 집에 맡겨두시곤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나 동생이나 참 눈칫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를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걸 귀신같이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런 쪽으로는 눈치가 기가 막히게 발달하였죠. 저는 첫째랍시고 그래도 집안 형편이 조금 괜찮다 싶었을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학원비가 금세 밀리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동생은 정식 학원을 다녀본 적이 아예 없고요.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네 사람 다 생일이라는 걸 챙기지 않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같은 사치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 촛불 껐다, 무슨 케이크였는데 맛이 어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면 이국 문화를 접하는 것처럼 저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족끼리도 생일 케이크를 챙겨서 먹는다는 사실을 저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깨우쳤었어요. 제 동생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이죠. 집에 도시가스가 있다는 것, 넓은 거실이 따로 있다는 것, 화장실이 쾌적하다는 것, 가족끼리 함께 저녁 식사를 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 이런 풍경을 보고 동생은 놀라움도 느꼈고 슬픈 감정도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흔하게 널린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가난해서 어렸을 때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방학 때 친척집에 며칠 얹혀 살 때 짜장면을 먹어볼 수 있었던 게 호사였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지인 집에 잠시 얹혀 지냈을 때 볶음밥 위에 커다란 계란 부침을 올려서 먹어볼 수 있었던 것이 큰 기회였죠. 주인집의 아들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본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나 먹고 싶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가장 믿을만하고 친한 친구에게 가서 햄버거는 돈을 얼마나 줘야지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 친구는 꽤 모범생이었고 성격이 묘하게 엉뚱한 구석이 있었는데 제 질문에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할 때가 되어서야 저한테 자기 나름의 생각을 주더군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네가 커서 성공하면 원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너는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방법은 하나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제가 친구들하고 무려 햄버거를 먹는 일이 생겨나 버렸어요. 친구 한 명의 부모님께서 당시에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한턱 쏘셨거든요. 따뜻하면서도 햄버거를 받아든 저는 드디어 그것을 맛보고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동생도 이걸 맛보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햄버거를 분명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이요. 남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사소할 저의 바람이었지만 저희 집 수준에서는 걱정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목표였습니다. 저는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보겠다고요. 동생은 저보다 야물딱진 애였지만 공부머리는 없어 보였어요. 그에 비하자면 제가 더 낫더라고요. 동생한테 공부하라고 크게 강요할 것 없이 바로 저부터 공부를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자력으로 알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노는 횟수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부에 대한 열의를 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점차 친구들과 저희 집 형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내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제 쪽의 자격지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 근처에서 만나는 일도 없어졌죠. 그러던 중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법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랑 동생은 전학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확한 이유를 함구하셨지만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사를 한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죠. 그건 바로 부모님께서 전에 살던 동네 분들과 돈 문제로 얽히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황급히 이사를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저랑 같은 추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새로 이사간 동네의 집은 전에 살던 집과 마찬가지로 좁고 낡았으며 새를 들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새 보금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공부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은 고요하다 못한 적막이 맴도는 곳이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곳이었어요. 공부하는 저를 보면서 동생은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빨리 취업하고 돈이나 벌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마 부모님께서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가난이란 처지와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하나 지원해줄 수 없는 형편에 늘 죄책감을 안고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소주 한 병 까시고는 공허한 눈빛으로 계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랑 동생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 곁을 떠나실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며 저는 구태여 친구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고 그저 공부만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것 하나가 있었는데 조금 우습게도 그건 바로 햄버거였어요. 먹고 싶을 때마다 돈 걱정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마음 편하게 하면서 돈에 치여 살지 않는 미래를 꿈꾸었어요. 이대로라면 저희 집은 지난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지독하게 가난하고 구질구질할 것이라는 걸 머리가 크고 나니까 저는 정확하게 인지한 뒤였거든요.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햄버거를 떠올리면서 저는 버텼고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다한 끝에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었고요. 동생은 대학에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부터 했습니다. 근무 수명이 짧은 생산직인 대신에 초봉이 높은 곳이었어요. 동생이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젊은 체력을 다 바쳐서 번 돈으로 저는 나머지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비롯해 관절이 아파서 일상이 점차 힘들어지신 엄마도 일을 거의 그만두시게 되면서 동생의 돈으로 사실상 가족들이 연명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두가 꿈꾸는 핑크빛 로맨스나 즐거운 술집나들이 클럽 같은 유흥 쪽으로는 전 쳐다도 안 봤었네요. 쳐다볼 여력조차 없었으니까요. 장학금을 놓치면 끝장이란 생각으로 두통과 안구 건조증에 시달려가며 미친 사람처럼 매일 대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짧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이게 제 대학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생활 동안 만든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죠. 대신에 이 친구를 비롯하여 제가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은 아직도 저의 진짜 백이 인맥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번듯한 기업에 입사 합격을 이뤄냈을 때 저희 네 식구가 머리 맞대고 오열했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저희 가족만큼이나 크게 기뻐해 주었고 다들 눈물을 흘렸었어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몇 명이라도 진정한 저의 편이 있다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체감했었네요. 이제 내가 어엿한 정규직으로 돈을 버니까 너는 좀 쉬어. 한동안 쉬다가 지금보다 수월한 직장으로 들어가. 너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일해왔잖아. 이제는 내가 하면 돼. 저는 입사하고 한 달째가 되었을 때 첫 월급날을 앞두고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혹사당하다시피 하면서 굳은 일에 매달려온 동생이 쉬기를 바랐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동생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미련과 욕심 때문에 도저히 일을 쉬거나 그만둘 수가 없대요. 저는 동생의 심정이 무엇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동생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저나 동생이나 돈을 버는 족족 쓰지도 않고 모아갔어요. 가난에 한이 맺혀본 사람들만이 이런 행동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저랑 동생은 부모님 앞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신축도 아니었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어요. 입주하던 날에 엄마가 계속 흐느끼셨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바라봤던 엄마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늘 꿋꿋하고 강인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너무나도 작아지셨고 힘들게 사느라 몸 이곳저곳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삿짐 푸는 작업하면서 새참으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정말 감개무량하였어요. 만약 내가 이 햄버거를 갈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주어진 수준에 순응하고 살았다면 좋은 회사는커녕 대학교 입학도 어려웠겠지. 사람 일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짐하였죠. 현재까지 온 것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내 제 앞에는 멋진 도약만이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위로 떠오르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기도 하는 롤러코스터와도 같다는 걸 저는 새삼 체감하게 되고 맙니다. 제가 슬프게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저는 열심히 재직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남자가 있어서 이 사람과는 어느덧 결혼을 꿈꾸게 되었더랍니다.
한때는 내가 과연 결혼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면 같이 지옥인데 두 사람만 지옥이면 다행인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태어나 보니 지독한 가난 속. 그럼 그 자식은 태어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와 결혼은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건만 그랬던 제가 세월이 흘러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성인이 되자마자 고된 일을 시작해서 계속 해온 탓에 건강 이상을 겪은 동생이 드디어 일을 그만두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차차 올리겠다면서 먼저 혼인신고부터 마쳤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제가 저의 동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었네요. 혼인신고하고 일단 같이 살림 합쳐서 살 거라고 하길래 당연히 제가 웬만한 것들을 다 지원해줬지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여겼어요. 갑작스러운 동생의 결혼 때문에 제가 수중의 돈을 왕창 써버리고 나서야 조금은 아차 싶었던 게 저 역시도 당시에 남편하고 결혼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이런저런 조율을 끝내기도 전에 동생한테 앞뒤 재지도 않고 돈을 팍팍 써버렸던 거였죠. 제가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했었는데 그런 저를 남편은 선뜻 이해해 주었어요. 가난에 한이 맺혀서 자란 저희 집 사정을 남편은 들어서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라면 정말 믿고 내 남은 인생을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확 서둘러 버렸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좋기 6개월 뒤에야 했을 결혼을 빨리 앞당겨 버린 것이었죠. 결혼한 뒤로 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아까운 직장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둔 것은 절대 아니었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임신을 했었는데 자잘한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인지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임신이 되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나도 불안하다면서 남편이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 결국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지중지 태교를 하면서 뱃속의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켰고요. 그런데 참 이때부터 하늘도 무심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던 게 제가 출산 후에 많이 아팠어요.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을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정말 간신히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이가 아팠어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만 했고요. 남편은 사업에 뛰어들고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었기에 제가 독박 육아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함부로 나가볼 수도 없었어요. 이렇듯 끊임없이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말도 못하게 힘들었던 시기였었네요. 한 2년을 그렇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참으면서 살다 보니까 점차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씁쓸하기도 하였어요. 밖에 나가서 한 달 50만 원씩이라도 벌어오고 싶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상 제가 푼돈이나마 벌어와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댁이 워낙 멀기 때문에 저는 친정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맡겨두는 건 그동안 상상조차 못 해봤었건만 제가 드디어 그런 부탁을 드려보게 된 거예요. 엄마께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듯이 와주셔서 아이를 봐주신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맙니다. 한참 머뭇거리시던 엄마께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너는 가끔 와서 짧게 보고 가니까 잘 몰랐겠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셔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만 해도 제 눈에는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말이다. 아무래도 치매가 시작된 것만 같아. 네? 엄마 치매라뇨? 아버지 연세에 벌써 치매라뇨?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저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려봤지만 그건 엄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아버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눈치채고 계셨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또 짐을 지우게 되는 슬픈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지 않으셔서 함구하고 계셨대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던 전적 탓에 치매 증세를 겪게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쪽도 어쩌다 보니 사정이 좀 안 좋게 되어서 그쪽에 부탁을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 아이는 학원과 동네 이웃집을 병행하면서 돌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기 시작하였고요. 사무직 아르바이트와 시식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심신은 고단한데 왠지 모를 충족감은 들더군요. 돈이 벌리는 것에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밖에서 돈을 벌며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정식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다는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비록 경력이 단절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만하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입사를 해두라는 것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솔직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거친 끝에 저는 정식 직장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할 회사 목록을 정리해서 이력서를 쓰는 동안 코피도 한번 터뜨렸어요.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랬었나 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욕심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무조건 되기만 한다면 대박인 곳들이었기에 제가 합격한 확률은 현저히 낮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을 넣은 곳들 중 딱 한 곳에서 서류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따로 보러 가게 되었죠. 바로 이 면접 당일에 저는 황당한 일을 겪고 맙니다. 자차를 끌고 면접 장소인 지원회사를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도로에 차가 꽉 차서 직진 차량이 앞에서 안 빠지는 바람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도 신호에 따라서 가만히 대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서 걱정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갑자기 똑똑 하면서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본 제가 우선은 그쪽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의 창문을 두드린 사람은 잘 차려입으신 할아버지이셨거든요. 순간적으로 길을 물어보시려나 보다 싶어서 창문을 내린 거였는데 다음 순간 할아버지께서 내뱉으신 질문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장부동 쪽으로 갑니까? 네?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차문을 열고 냉큼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어이가 없는 상황에 압도당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죠. 기사님, 일단 장부동 백면 사거리 쪽으로 가주이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혹시 택시랑 순간적으로 혼동하셨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도 예전에 택시인 줄 알고 정차되어 있던 어떤 차량의 뒷문을 잘못 열어본 전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택시기사로 보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 옷도 면접 복장인데.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일을 다 겪는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할아버지를 내려드릴 계획이었어요. 저기 어르신, 이게 택시가 아니거든요? 잘못 착각하셨죠?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 쪽에서 내려드릴게요. 여기가 대체 어디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버렸는지를 모르겠네. 집사람이 많이 아픈데 당장에 빨리 집에 내가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유 이거 일 났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건지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불안한 어조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번듯하게 잘 차려입으신 정장 차림에다가 중절모까지 쓰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멀끔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곤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재킷 안쪽으로 목걸이 수첩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음 신호에 걸렸을 때 뒤로 손을 뻗어서 할아버지께 그 수첩 좀 잠깐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직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수첩 맨 앞장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2개가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그걸 기사 양반이 어찌 알아요?
뇌졸중 때문에 고생했다고 내 이마짝에다가 글이 적혀 있던가요? 가만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발음이 좀 어눌하였고 차에 탈 때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신지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차에 올라타실 때 크게 휘청거리면서 타셨던 것도 마음에 걸렸고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밖을 보며 하시는 말씀들도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고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하셨어요. 갑자기 제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지고 말았습니다. 나 살기도 벅차고 힘들다고, 나는 부모님 당신들에게 할 만큼 하였다고, 이런 생각으로 은근하게 아버지의 치매 문제를 외면하고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제 모습이 사실 비겁하다는 걸 저는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때마침 너무나도 멀끔하게 차려입으신 것과는 달리 어딘가 몸도 불편해 보이시고 치매인 것 같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면접이나 잘 볼 수 있을까? 시간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그쪽으로 갈 경우 면접은 사실상 포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의 귀에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픈 집사람 지금 나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큰일 났네. 내가 어쩌다 먼 데까지 와버렸노? 여기가 대체 어디야? 한숨처럼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정확한 주소를 아시냐고 여쭤보면서 차를 틀었습니다. 면접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신 이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죠. 나는 어차피 그 회사에 들어갈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할아버지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위치에 도착한 이후로도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막상 그 부근에 도착을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자신 없는 표정으로 당황하시면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죽겠다는 말씀만 해대셨거든요. 그 동네를 차로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결국 파출소에 들러서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지 찾는 도움을 받았고요. 한참을 시간을 보낸 끝에야 저는 할아버지께서 댁으로 향하는 길목 입구에 내리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 돈 가지고는 여기까지 온 택시비에 못 미칠 것 같은데. 어르신 괜찮아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그걸로 다행이죠. 젊은 양반이 참으로 마음씨가 곱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디 연락처라도 남겨주시오. 내가 반드시 살해를 할 테니까. 아유,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저 굳이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른 댁으로 가보세요, 어르신. 제가 극구 사양을 해도 할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버티고 계신 것에 제가 별 수 없이 가방 속에서 펜을 꺼내다가 할아버지 목에 걸고 계신 수첩의 맨 뒷장에 제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노인네 놀려 먹으려고 가짜로 적은 건 아니죠? 네, 어르신. 가짜로 적을 생각도 못하는 바람에 진짜로 적어버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적은 숫자를 빤히 내려다보시더니 이름도 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별로 예쁘지도 않은 촌스러운 제 이름 석자를 지어드렸죠. 나중에 연락이라도 오면 통화나 하고 말아야겠다는 그런 얕은 생각만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르신 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좀 울컥하고 그랬네요. 제가 요즘 사는 게 정말 고단하고 힘든데 어르신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런 마지막 인사를 남겨드렸고 제 차는 미련 없이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수준의 황당한 일화라고 치부했어요. 제 딴에는 나름 선행을 베풀었다는 고향감도 느꼈고요. 이때의 일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 안에서 희미해져 버렸고 면접을 불참하느라 기회를 날려버렸던 회사 대신에 저는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작은 회사에서 그 후로 입사를 하여 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신용카드도 빚 폭탄을 맞았고 일단 차부터 팔아야만 했습니다. 적금이며 펀드며 전부 다 해지해서 빚 갚는 데 쏟아버렸고 집은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죠. 월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헛웃음을 토해냈습니다.
인생이란 이토록 굴곡진 것이구나 하는 허망함과 무력감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던 시절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 세대는 어린 나이부터 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담고 배우더군요. 그런즉 가난을 쉽게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 제 아이가 한창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친구들과 뒤엉켜 놀 나이인데 우리 집엔 친구들 데려오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심스레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이 친구들 집보다 좋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친구들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하였어요. 제가 저희 집의 가난을 조금씩 인지해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며 성장할 때마다 가난을 증오하게 되었던 저의 그 과거가 떠올랐어요. 제 자식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고픈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는지 정말 하늘이 무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게 버티는 나날이었지만 결혼 전에 제가 동생한테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걸 무던하게 이해해 주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어요. 힘들 때 저버리고 떠난다면 그건 가족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았죠. 참고로 제 동생은 결혼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였다가 건강이 확 안 좋아져서 그만두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또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원체 건강 체질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였던 엄마를 동생이 빼닮은 것 같아서 속이 쓰렸어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20살 때부터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생산직 업무에 시달렸던 동생의 전적이 건강 악화를 불러온 것만 같아서 저는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절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지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재산 털어서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었건만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절약정신으로 살았죠. 옷이랑 신발 사는 것도 무조건 아이 것만 구입했고 저나 남편은 외투 한 벌을 허투루 못 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채로 사는 것,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도저히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독에 빠져 살거나 한강물에 뛰어들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난데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또 걸려오길래 받아봤죠. 이때부터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무지막지한 상승 구간에 오르고 있었음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혹시 김수남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수남이 맞긴 한데 누구세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셔다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한 5년은 된 이야기인데 혹시 차에 탄 노인분을 댁으로 모셔다 주신 적 없으신가요? 잊고 있었던 황당한 일화가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나 된 이야기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적이 있었노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신 그 남자분은 예전에 제 차를 택시로 오인하셨던 할아버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저는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어째서 5년이나 흘러 저에게 이런 전화를 주시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3년 전부터 극심해진 치매와 체력 저하 등으로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계시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가족들도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또렷해지는 횟수가 잦아졌고 자식들 앞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줄줄 꺼내놓기도 하셨대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임종이 다가오시면서 이런 증상을 보이실 수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가족들은 더욱 참담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김수남 씨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내내 김수남 씨가 마음에 걸렸고 반드시 후하게 살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게 미뤄졌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예전에 목에 꼭 걸고 다니셨던 수첩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 떠나야 하늘에서 떳떳하게 집사람을 만날 수 있다며 자식들에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아내분께서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분명히 제 차에 올라탔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댁에서 아내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었는데 치매 때문에 슬픈 혼동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압도당해서 무슨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에서 김수남 씨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는데 비용을 내지 못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내내 갇혀있는 꿈을 몇 번이나 꾸셨대요. 그리고 그 차가 매번 멈춰서는 곳이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앞이었대요. 저희 아버지 치매가 심해진 이후론 꿈꾸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예사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김수남 씨에게 살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림새가 번듯하셨던 할아버지, 옳게 찾아갔던 댁도 뒷산 집들이 몰려있는 동네였는데 정말로 자산가이셨나 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따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신 지 꽤 되었는데 이사 문제로 내놓으실 계획이래요. 그런데 이걸 할아버지께 그 따님은 전한 적이 없었건만 할아버지께서는 꿈속에서 그런 내용을 꾸셨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상의를 한 끝에 저를 찾아서 저에게 그 카페를 그냥 넘겨주기로 결정했대요. 각종 집기 양도 금액 싹 다 제외하고 권리금만 1억 이상을 부르는 곳을 그냥 주겠다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가만 이거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에게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운영할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받았다가 남에게 팔아서 이윤 보시라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도 놀랐지만 남편이 진짜 까무러칠 듯 놀라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사례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상태가 확 악화되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근심 없이 하늘에서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가게를 받아달라고 호소를 하셨고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받아버렸습니다. 매장에는 베테랑 매니저와 가게 일에 빠삭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서 할아버지의 따님 말 맞다나 제가 직접 팔 걷어붙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주인이 직접 일선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근무자들이 굴리는 매장이었던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이른 시각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곁에는 마침 아드님과 따님 그리고 큰 손자분 이렇게 가족은 세 분이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순간 정신이 또렷해지셨고 그때 따님께서 내 커피집 있잖아. 그거 예전에 아빠를 모셔다 주셨던 분께 드렸어.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정말 잘했다. 덕분에 내가 홀가분하다. 내 복이고 네 복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찡하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저는 원래도 잘 되는 카페, 주말이면 주차장이 미어터지는 대박집을 얻게 된 것이었지만 정말 희한한 일이 점차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매니저랑 직원들이랑 알바생들 잘 챙겨주고 이런 것만 했거든요. 굳은 일이나 급한 수리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남편이 다 했고요. 딱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4개월, 5개월째가 지나면서부터는 전년도에 동월 매출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좋은 위치와 멋진 인테리어 등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만 최고 매출은 제가 주인이 되고 나서부터 싹 갱신이 되었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표현하자면 정말 미친 듯이 돈이 벌리더군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잘 돼서 한편으로는 괜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한테 이런 대박 카페를 선뜻 내어준 그 따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의 가족분들 있잖아요. 원래도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그 후로 더더욱 잘 됐어요. 죄다 잘 풀려서 제 마음도 편해졌던 것 같아요. 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남편이랑 아이랑도 더 화목해졌습니다. 이사간 아파트에 저희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일하는데 애먹고 있었던 동생도 제가 도와주었고요. 치매로 오락가락 하시는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가 싹 다 신청해서 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는 것은 우선 엄마부터 결사반대를 외치고 계시기에 보류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저의 갑작스러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질투하기는커녕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 주었던 제 오랜 친구들과도 더욱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 저의 위치가 그저 감동스러울 따름이에요. 열심히 매장 관리하면서 일해주는 우리 매니저, 직원, 알바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또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자기 매장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재벌집 딸이 평생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저의 자리를 찾게 된 그런 극적인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주말 드라마 같은데 보면 꼭 그런 출생의 비밀이 나와서 참 자극적인 소재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를 앞선다고 하나 봅니다. 어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알아보시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 패인 주름에는 저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가난에 슬퍼하고 치를 떨었던 옛 순간들도 그 안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힘들었던 과거 속에 아버지께서 갇혀 계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맏딸은 그 과거에서 영영 벗어나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일상을 영위하고 있건만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좋은 순간에 치매라는 악마 때문에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것인지 사람의 인생이란 화려하고도 허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쨌거나 삶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에 저는 슬펐던 어제를 뒤로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사연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야죠. 제가 제 차에 갑자기 올라타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생은 예측 불허의 롤러코스터니까 말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정답일 거예요.